여러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RNA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소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덕분에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그 바이러스죠. 우리한테 코로나19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가 뭔지, 백신의 효과는 과연 있는지 등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의 다른 이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유행하는 코비드19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2003년에 유행하였던 사스, 2015년에 우리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를 포함하여 왕관 모양으로 생긴 바이러스를 지칭합니다. 바이러스의 왕관 모양에서 코로나라는 코비드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스코브2, 한국어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이를 붙이는 이유는 사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2003년에 사스라는 질병이 창궐하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사스코브, 한국어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사스와 코로나19는 단순히 증상이 같은 것을 넘어 유전자의 유사도가 8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8년 전 사스를 유행시켰던 그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판단하여 사스코브2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하여 우리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함으로써 세포 내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갈고리 모양으로의 돌연 변이를 거쳐서 세포에 더 잘 부착하고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코로나 진단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4가지의 진단 검사 중 우리 일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과 혼합 검체 기법입니다. 이 두 검사의 기반이 되는 것은 PCR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증폭 과정입니다. PCR이란 적은 수의 유전자를 복제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검사기에 측정되지도 않을 정도의 DNA의 양을 실험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진단 검사의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검체 채취, 검사 시료 준비, PCR 검사, 데이터 분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체 채취 단계에서는 코나 입 깊숙한 곳의 점액을 채취합니다. 다음 단계는 검사 시료 준비로 1단계에서 채취한 바이러스의 RNA를 분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DNA를 만듭니다. 이후 PCR 증폭이 이루어지면서 2단계에서 만든 DNA를 증폭하고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증폭된 DNA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마저도 현재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이라는 과정을 이용하여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검사 방법에도 백신이란?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를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비면역세포는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면역세포가 처음 바이러스를 만나면 항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백신을 주입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비면역세포를 만들어 놓아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인체 세포에 결합시켜 감염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인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미리 경험하고 비면역 세포를 만들어 그에 먼저 결합하는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면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하지 못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인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접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스파이크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라는 전달체를 통해 인체에 전달하게 합니다. 두 번째 형태, 불활화 백신인 중국 시노백의 백신은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해 항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네 번째 형태의 백신으로 스파이크를 만드는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mRNA를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태의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만 골라 주입합니다. 현재 mRNA와 단백질 백신인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이
항체를 많이 유도하고 코로나 예방 효과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단 면역, 백신을 맞는 것은 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집단 면역 구축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면역의 사전적 정의는 감염증에 대한 일정 집단의 저항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면역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쉽게 감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역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의 주변에 백신을 맞아 바이러스에 면역인 사람들만 있다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진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집단 면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서 모델인데요. 이 모형은 전체 인구를 감염 대상군 S, 감염군 I, 회복군 R로 구분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여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감염 대상군에 속하는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회복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감염자들은 평균적으로 주변 사람들 알제로 명에게 병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난 사람들 중에 면역자가 있거나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병을 전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알제로명 모두에게 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그들 중 감염 대상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병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수는 평균적으로 I라고 나타내며 이 수는 R0에다가 전체 인구 중 감염 대상군의 비율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I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만약 R이가 1보다 작다면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보다 새로 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입니다. I가 1보다 크다면 그 반대로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백신 접종을 통해 R이가 1보다 작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 중 감염 대상자의 비율이 R0분의 1보다 작아져야죠. 그리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에서 R0분의 1을 뺀 값보다 커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 R0 값이 3.3 정도라 예측되고 있기에 1 빼기 3.3분의 1은 0.7, 즉 70%에 해당하는 면역자를 확보해야 집단 면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바로 R0 값을 낮추면 되는데요. 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R0는 한 명의 감염자가 병을 전파하는 사람의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을 열심히 씻고 자가격리를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 확률을 낮추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르는 점들이 해결되었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